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밤중에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162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의 지능이 좀 높으면 불을 피하는 일은 가능할 듯도 하지만 불쏘시개를 구해다가 부싯돌을 부딪혀 불을 피우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죠. 현대인조차 문명의 도움이 없다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은 분명히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맹수들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보호수단이기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탁월한 조리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조상들이 많이 먹었던 고구마 같은 덩이뿔이나 동물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면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불을 이용해 고기를 구우면 생고기일 때보다 훨씬 오래 저장해서 먹을 수 있고 기생충도 예방할 수 있죠. 먹을 것도 많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모로 편해졌던 거죠. 이러한 효과적인 영양 섭취 방법은 인간의 중요한 특징인 큰 뇌가 생겨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인간의 뇌는 무게로는 전체의 3%에 불과한데도 에너지는 20%나 쓰는 부담스러운 신체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을 쓸 줄 알았던 호모 에렉투스의 경우 조상들보다 덩치가 60%나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빨은 더 뭉툭하고 장의 길이도 더 짧았습니다. 불 덕분에 장과 이빨이 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대신 뇌는 약 1000cc로 커지면서 현대인의 뇌 크기인 약 1400cc에 근접하게 됩니다. 괜히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몰래 훔쳐와 인간에게 줬다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불이 없으면 인간도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여기 162쪽의 그림에 보면은 이 침팬지랑 인간의 내장이랑 뇌 크기 비교가 있는데 이 뇌는 침팬지보다 훨씬 크지만 내장은 거의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한 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불을 쓰면서 소화가 훨씬 더 쉽게 잘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장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었던 거고. 자, 그런데 오늘은 왜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냐면요. 이 또 다른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불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 책은 되게 요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유명한 책이고, 룰루 밀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 정지인 옮김 곰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지? 당연히 물고기는 있는데. 근데 이 책이 뭐랄까 되게 할 이야기가 많은 책이에요. 제가 어떻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읽어보긴 했는데 되게 스케일이 커요. 제 책도 그 세상의 모든 과학도 비키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인류의 미래까지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어쨌든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걸릴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스케일이 큰 책이에요. 왜 스케일이 크냐면 일단 이 작가가 굉장히 정말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면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아. 이 글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한 두 문장 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글인데 이 사람은 그게 한 3페이지, 4페이지씩 돼요.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쓸데없이 늘려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막 그 어떤 뭐랄까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막 하여튼 되게 막 어떤 끄집어내는 어떤 하나의 의미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천상 작가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책 2권 썼지만 저는 천상 작가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뭐랄까 어떤 글을 쓰려고 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설명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글을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룰루 밀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을 쓰고 싶어서, 너무 내가 글을 쓰고 싶어. 근데 그거에 관해서 어떤 정말 괜찮은 소재가 없을까? 그래서 그 소재를 발견해가지고 그냥 막 글을 쓰는 거죠. 정말 글을 쓰고 싶어서. 물론 뭐 확실하진 않죠. 제가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정말 글을 쓰는 거를 막 즐겨하고 막 그 글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야, 참,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갈 수가 있구나. 참 대단하다. 인간의 창조력이라는 게. 그것도 결국에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불 때문에 이런 창조력도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뇌가 커지면서 그 뇌 속에서 막 스파크가 막 튀는 거죠. 그 신경세포들의 그 시냅스 사이에서 막 이 연결이 막 활발하게 되면서 그 문장들이 막 생겨나고 그 문장들로 이루어진 또 거대한 어떤 그 풍부한 그런 세계가 또 생겨나서 이런 또 소설책에 쓰여진 듯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스파크들이 튀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책 여행을 해볼 텐데 그냥 좀 뭐 두서는 없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문장들을 좀 읽어드리고 제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54쪽에 있는 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낸 것일 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이 이야기는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로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관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의미가 없다. 인간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좀 종교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죠. 의미라는 거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누군가가 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쓸모 이런 걸 지정을 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죠. 뭐 막대기가 있어요. 큰 막대기가 있는데 사람이 그 막대기를 야구방망이로 써요. 그럼 그 막대기의 의미는 야구방망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의미를 정해서 만들어냈을 거다. 그냥 무의미하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어냈을 거다. 그런 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의미인데, 그런데 이렇게 신이 부여해준 의미가 종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는 내가 쓸모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은 쓸모가 있다. 신이 어떤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너는 정말 중요한 존재고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이런 어떤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가 방망이로도 안 쓰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냥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야구 방망이로서 굉장히 잘 쓰여.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신의 어떤 자아 존중감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되게 이제 중요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무의미한 존재일 수는 있지만 되게 특별한 존재이다 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되게 특별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계속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냐면은,
그러니까 인간도 별게 없다. 다른 생물이랑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인간만이 뭔가 중요하고 인간만이 소중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다. 다른 생명체들도 다 소중하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인간은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논지처럼 그렇게 그냥 뭐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일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되게 특별한 존재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명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생명체들도 얼마든지 소중하죠. 근데 인간은 되게 특별해. 왜냐면 아까도 제가 그 책을 읽어드렸던 이유가, 세상의 모든 과학에서 그 불을 다뤘던 그 내용을 읽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불을 다루는 거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불을 다룰 수 없어요. 그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불을 자유자재로, 이 위험한 불을 잘못하면 그 불에 내가 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불을 피우고 이 불로 요리해서 먹고, 불을 또 관리를 해가지고 잘 꺼지지 않게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 유일한 동물이죠. 그걸 통해서 이 뇌가 발달하면서 또 지금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특별한 것만 생각하면 정말 많죠. 이렇게 뭐 인간이 무의미하니 의미가 있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동물도 뭐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뭐 특별하다고 해서 꼭 엄청난 쓸모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죠. 우리 뭐 나무 막대기를 예를 들어도 누군가는 그걸로 이제 홈런을 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그걸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사람은 되게 대충 만들어진 뭐 그런 존재는 아니다. 되게 특별하고 다른 동물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다. 제 생각에는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만 한정짓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 자체가 정말 의미가 없을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특별할까? 그러면 제 생각엔 정말 특별하죠. 왜냐면 이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 자체가 정말 희박하잖아요. 그 제 첫 번째 책인 그 과학이 빛나는 밤에 보면은 여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우연의 일치로 어떤 정말 특별한 행운에 의해서 존재한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과학이 빛나는 밤의 91쪽에 있는 글인데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일이 한 칸만 앞으로 왔어도 우주의 팽창 에너지가 커져서 은하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일은 정확히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0보다 한참 뒤여서 아무도 거기 1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한 자리. 관찰력 뛰어난 과학자들도 근대 과학이 발생한 지 300년 이상 지나서야 발견한 그 자리에 1이 있어야 했어요. 암흑 에너지가 왜 딱 그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추측만 가능할 뿐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미스터리고요. 이것이 우리가 추측해본 방식으로 생겨난다면 어떤 미세 조정보다 맞추기 힘들 거예요. 다이얼의 눈금이 0.00000000001mm도 안 될 테니까요. 살짝 덜 돌린다거나 더 돌려도 별과 은하는 생겨나지 않을 테니 대충 맞출 수도 없고요. 이 암흑 에너지가 그 소수점 뒤에 53번째 자리에 그 1이 나타나는 0.0000000에서 53번째 뒷자리에 1이 딱 나타나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만 강하거나 정말 한 칸만 앞으로 오거나 한 칸만 뒤로 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거 말고도 많죠. 뭐 중력의 세기도 그렇고, 뭐 강력, 양력의 세기도 그렇고, 막 전자기력의 세기도 그렇고, 이 미세 조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칼날 위에 그때 제 볼링공이 하나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근데 물론 여기에도 이제 뭐 해답이 있긴 있죠. 뭐 멀티버스 이래가지고 존재 가능한 우주가 다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우리 우주로. 그러니까 복권 당첨처럼 복권이 정말 당첨되기 힘들지만 워낙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권을 사니까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당첨이 되는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 모든 우주가 다 존재하느냐 라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그 모든 우주가 다 존재할 수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바탕이 되는 건 뭐죠?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이제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 어떤 세상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모든 세상을 다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제 생각엔 그게 가장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낭비가 또 굉장히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이건 우주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신비함인데 그렇잖아요. 이 우주는 어쨌든 존재할 확률이 0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뭔가 말은 돼. 수학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보면 이 우주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존재할 수가 있다. 미세 조정이 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바로 우리 물질과 정신의 관계죠. 그러니까 뇌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물질적으로. 그런데 그 뇌에서 어떻게 정신이 존재할 수가 있지?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색깔을 본다. 빨간 색깔을 본다. 그러면 그 빨간 색깔이 과학적으로도 그런 빨간 색깔은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빛의 파장일 뿐이죠. 그게 빨간색이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건 정말 임의적인 거죠. 왜 빨간색이어야 하냐? 과학은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앞으로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어떤 뭐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랑을 하고 슬픔을 느끼고 이런 거 그냥 물질적으로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의 화학적인 어떤 뭐 호르몬의 분비랄까, 뭐 또 시냅스의 작용이랄까, 그냥 그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그냥 뭐 시냅스가 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서 활성화가 되더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죠. 과학적으로는 행복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뭐 무의미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오면은 그렇다고 뭐 그 의미를 참 어떻게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것이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울림을 줬던 문장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누군가가 그것들의 이름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과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었는데 뭔가 공부를 해야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요새는 또 약간 다른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있죠. 우리 보통 같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하잖아요. 뭐 하늘을 보면 저기 하늘이 파란색이네. 그리고 또 뭐 하얀색 구름이 떠다니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백지 상태에서 세상을 딱 느끼면 정말 달라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냄새 맡고 그러면 그 느낌들이 뭐랄까 우리가 그걸 이름을 붙여서 그걸 느낄 때랑 훨씬 더 좀 더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걸 느끼고 보고 알 때는 뭐 한 10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백지 상태에서 정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한 80, 90? 거의 한 10배 정도? 전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요새는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좀 줄이려고 많이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그 퇴근하면서 이 창문을 내리고 잠깐 차가 섰을 때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바람을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면서 잠깐 냄새를 맡았는데 그게 이렇게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입 속으로 해서 이제 그 기도로 해서 넘어가는데 그 어떤 느낌 이런 게 되게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머릿속에서 막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오늘 뭐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뭐 아이랑 뭘 또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뭐 숨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제가 뭐 의식하지도 않았겠죠. 내가 숨 쉬고 있다고도.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딱 숨을 쉬니까 정말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 공기를 받아들이는 듯한 참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줄이면은 오히려 좀 생각이 더 잘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잘 까먹어요. 잘 잊어버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안 했었지? 이거 해야 되는데. 맞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잘 생각이 안 났을 어떤 상황에서도 탁탁탁 생각이 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좀 뭐랄까 더 이렇게 윤활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른 듯한 어떤 에너지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뇌에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보통 명상 상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순전히 받아들이고만 있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이 뇌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한대요. 그게 의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도 뭐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글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뒤에 보면은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그가 말하려는 요점 같다. 여정을 즐기고 작은 것들을 음미하라고 말이다. 복숭아의 감미로운 맛, 열대어의 호화로운 색깔, 전사가 느끼는 준엄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운동 후 쇄도하는 쾌감 등. 여기서 그는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은 룰루 밀러지만은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핵심적인 인물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물고기를 연구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막 되게 세세하게 분류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교수직도 했었는데 학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하여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일대기랄까?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들을 막 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건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말은 그렇게 뭐 작은 것은 음미하고 막 예? 이렇게 뭐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혀. 되게 야심가였고 그 스탠퍼드 대학 학장 이걸 하면서 거기서 안 내려오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막 예, 별 술수를 다 쓰고 막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비판받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실 뭐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지키긴 쉽진 않긴 하겠죠. 하여튼 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그리고 또 제가 주의 깊게 봤던 문장이 이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나아갈 의지를 어디서 다시 찾았을까 하는 그 질문. 계속 가고 싶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계속 가게 만드는 모든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것. 이 작가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해서 그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막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 작가는 그게 되게 부러웠었나 봐요. 나도 그렇게 나아가면서 살고 싶은데 인생의 어떤 성공 뭔지 이런 걸 꿈꾸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되게 뭐랄까 그 의욕은 많고 에너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이런 걸 계속해서 막 뭐랄까 이제 의심을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스타 조던처럼 막 뚝심을 가지고 그 물고기 한 분야를 갖다 평생을 파가지고 결국엔 스탠퍼드 대 학장 되고 막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부럽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쓴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근데 딱히 이 사람이 어떤 해답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책이 굉장히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책이 베스트셀러 대박 나면은 진짜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성공인데 그래도 아마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줄이려면은 그 기본 바탕이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덜 믿는 거. 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의지만 가지고 노력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되게 막 이렇게 후회하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이 안 많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해야 되고 막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정말 좋은 생각이 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오히려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좀 더 생각이 더 선명해지고 탁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결정을 오히려 예전에 막 그 고민하고 막 그 막 안절부절했을 때보다 좀 더 좋은 결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회 이런 걸 잘 안 하게 되니까 좀 잡념이 좀 덜해져 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뇌과학적으로 봐도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몇 밀리 세컨드 뭐 전인가 이미 신경 흥분이 그쪽으로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막 이렇게 똑똑하게 막 고민해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렇게 되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아직도 이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뭐 그거 말고도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시공간 이제 이런 것만 해도 다 있잖아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시공간 상에 다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재생이 되고 있는 그 순간이 현재인 거지. 그냥 뭐 이미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뭔가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시공간상으로 보면 이미 어떻게 되어야 할지는 결정이 돼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봐도 어떤 물리적 인간관계, 인과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인과관계 사슬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막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건 없죠. 근데 또 너무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것도 문제긴 하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인생이 또 재미없어질 수도 있고, 뭐, 예? 의욕이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점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집착하면서 안절부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냥 넋 놓고 바라보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예, 적당히. 오늘 또 제가 너무 이 개똥쩌락 같은 잡담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건 도저히 할 시간도 없었고, 대본을 써야 되는데, 방송을 하려면, 대본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편하게 방송을 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서,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꿈속 여행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우리 이제 벚꽃 피는 계절이잖아요. 여의도는 벌써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벚꽃 구경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인천에 SK 정유화 그 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이 벚꽃 필 때만 개장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그 산 하나가 큰, 뭐 어떻게 보면 언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되게 큰 언덕, 이게 완전 하얗게 다 뒤덮여 있어요. 벚꽃으로.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 하늘도 하얗고 이 바닥도 막 그 하얀색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막 하얗고 눈 내리는 듯한 그런 풍경이 연출되는 곳인데, 이곳을 오늘 또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같이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제가 또 사진도 멋지게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잘 찍는다는 칭찬 꽤 듣거든요. 네, 그럼 잠시 뒤에 우리 SK 정유화 정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